베니스의 개성상인 1권 2번 파일입니다. 안토니오 코레아 11페이지. 날아갈 듯 가벼운 마음으로 리알토 다리 위를 달려가던 안토니오 코레아는 다리 아래를 막 빠져나가고 있는 곤돌라를 보고 손을 흔들었다. 구슬땀을 흘리며 노를 젓던 사람도 웃으며 마주 손을 흔들었다. 언제 봐도 유쾌한 베니스 사람들이다. 얼마 전에 완공된 리알토 다리는 벌써 베니스의 명물이 되고 있었다. 뜨겁게 달아오른 7월의 태양 때문에 리알토 다리를 오가는 사람들은 축 처져 있었지만 소망하던 루이지 델 루치의 추천서를 받아든 안토니오는 하늘로 날아오를 것 같은 기분이었다. 집에 들렀다 갈까? 줄리에타가 기다리고 있을 텐데. 그러나 안토니오는 그냥 지나치기로 했다. 더위 속에서 기다리고 있을 미카엘 수사를 생각하면 조금이라도 지체할 수 없었다. 여기다 안토니오, 일은 잘 되었는가? 산 바르톨로메오 광장으로 오가는 인파 사이를 뚫고 미카엘 수사가 다가왔다. 미카엘 수사와 베니스 공화국 정청인 두칼레 궁전으로 함께 가기로 했던 것이다. 예, 수사님. 안토니오가 활기차게 대답하는데 미카엘 수사의 등 뒤에서 줄리에타가 갑자기 나타났다. 미카엘 수사를 졸라서 따라 나온 모양이었다. 축하해요, 안토니오. 머지않아 베니스 시민이 되겠군요. 줄리에타가 활짝 웃었다. 고마워, 줄리에타. 사실은 집에 들러서 얘기하려 했는데. 안토니오는 괜히 미안한 생각이 들었다. 안토니오 코레아. 우여곡절 끝에 이곳 베니스까지 오게 된 28세의 조선 청년은 얼마 후면 고대하던 베니스 공화국의 시민이 된다. 스테파노 형제가 신신당부하고 갔다고 하지만 그래도 생각보다 빨리 로마에서 연락이 왔군. 그동안 노심초사를 하던 미카엘 수사는 이제 안심이 된다는 듯 표정이 밝아졌지만 안토니오는 스테파노 수사 얘기가 나오자 안색이 어두워졌다. 스테파노 수사님은 지금쯤 카타이로 출발하셨겠지요? 괄호 열고 카타이, 중국, 괄호 닫고. 아마 그럴걸. 하지만 안토니오, 너무 걱정하지 말게. 스테파노 형제는 강한 사람이니까. 안토니오의 표정이 어두워지자 줄리에타가 슬며시 화제를 바꿨다. 안토니오, 아버지가 앞으로는 매사에 더 신경을 써야 한다고 하셨어요. 그럼 난 돌아가겠어요. 줄리에타는 안토니오의 대답을 기다리지도 않고 몸을 돌렸다. 몸을 꼭 조이는 종 모양의 후프에 레이스를 목 뒤로 늘어뜨린 모습이 경쾌한 발걸음과 잘 어울렸다. 많이 활발해졌어. 미카엘 수사는 멀어져가는 줄리에타의 뒷모습을 보며 중얼거렸다. 어릴 때부터 그녀를 돌봤으니 그런 생각이 들만도 할 것이다. 그만 가지. 미카엘 수사는 앞장서서 두칼레 궁전으로 향했다. 로마에서 스테파노 수사가 보내준 세례 증명서와 프란체스코 카를레티가 써준 자유인 신분서, 줄리에타의 부친인 루셀라니 부지배인의 신원 보증서, 그리고 어렵게 얻어낸 루이지 델 루치의 추천서를 정청에 제출하면 안토니오는 소망하던 베니스 공화국 시민이 될 것이다. 두칼레 궁전에 무사히 서류를 접수시킨 안토니오는 미카엘 수사와 작별하고서 산마르코 운하로 발길을 돌렸다. 산마르코에 있는 창고는 안토니오가 처음 베니스로 와서 일했던 곳으로 그곳에 가면 아드리아해의 푸른 물결을 볼 수 있기에 안토니오는 시내에 있는 델 루치 상사로 옮긴 후에도 틈만 나면 창고를 찾고 있었다. 안토니오 아닙니까? 그동안 통 오질 않더니. 참, 추천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창고에서 물건을 점검하고 있던 포르타가 안토니오를 보고 달려왔다. 표정을 보니 잘 된 모양이군요. 축하합니다. 땀으로 범벅이 된 포르타의 얼굴에 반가움이 가득했다.
그래 고마워 포르타. 별일 없지? 안토니오는 버릇처럼 창고를 둘러보았다. 창고 일이라는 게 뻔한 거 아닙니까? 따분해 죽겠어요. 흐르는 땀을 닦으며 포르타가 대답했다. 포르타는 처음부터 몇 살 위인 안토니오를 잘 따랐다. 안토니오보다 입사는 빠르지만 자기는 이탈리아 글도 제대로 모르는데 라틴어까지 구사하는 먼 동양에서 온 청년에게 끌렸던 것이다. 안토니오는 포르타의 푸념을 웃어넘기고는 해안으로 걸음을 옮겼다. 바다 멀리로 배들이 순풍에 돛을 한껏 부풀린 채 아드리아 해를 항해하고 있었다. 바다 건너의 오스만 투르크 제국으로 가는 무역선들이다. 파란 하늘에 떠있는 하얀 구름을 배경 삼아 바다 위를 떠다니는 배들은 그대로 한 폭의 아름다운 그림이다. 시원한 해풍이 안토니오의 뺨을 스치고 지나갔다. 끝없이 이어진 바다는 멀리 고국 조선해까지 이어져 있을 것이다. 그리고 파란 하늘은 고향 송도에서 보던 것과 조금도 다르지 않았다. 안토니오의 입에서 한숨이 새어나왔다. 조선을 떠난 게 정유년이니까 이곳식으로는 1597년이다. 그렇다면 벌써 9년의 세월이 흘렀다. 안토니오는 고향 생각이 날 때면 바다를 바라보곤 했다. 그리고 하늘을 보면 그리운 얼굴들이 차례로 떠올랐다. 아버지, 어머니, 여동생, 명희. 무역선들은 돛끝이 거의 보이지 않을 만큼 멀어져 갔다. 그리고 수평선 너머로 사라지는 배들과 함께 안토니오의 기억도 9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갔다. 7천량 해전 15페이지. 해가 수평선 위로 막 떠오르고 있었다. 찬연히 떠오르는 햇살을 받으며 삼도수군 선단이 위용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1만 3천여 명의 수군들을 태운 판옥선과 협선 등 전선 134척이 진을 짜고 당당하게 앞으로 나가고 있었다. 조선 삼도수군 통제사 원규는 70척짜리 상선 장대 위에서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고 있었다. 멀리 선대의 선봉에는 좌수형의 배들이 물살을 가르며 힘차게 전진하고 있었다. 신호를 보낼까요? 원균 옆에서 함께 전방을 응시하고 있던 우후 장만 씨가 조심스러운 태도로 물었다. 선대를 돌려 회군할까를 물은 것이다. 국군복 차림에 예도를 짚고 선 원균은 대답 대신 선대를 휘둘러 보았다. 원균이 직접 지휘하는 우수형의 배들이 중군을 이루고 있었고 선단의 전방에는 수사 배설이 지휘하는 경상 우수형의 전선들이 그들의 후미에는 수사 최호가 지휘하는 충청 수형의 전선들이 진을 짜고 후방을 경계하고 있었다. 빈틈없는 임전 태세였다. 장군, 곧 저룡도 앞바다에 이르게 됩니다. 아무래도 회군함이 오를 듯합니다. 말없이 바다를 바라보고 있는 통제사 원균을 재촉하며 장만 씨는 회군을 종용했다. 통제사의 마음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냉정한 마음으로 통제사를 보좌하는 것이 우후의 소임이다. 그러나 원균은 입을 굳게 다문 채 앞만 바라보고 있었다. 선조 25년 1592년 임진년 봄. 개국 후 200년 동안 당쟁이나 일삼던 조선 조정은 왜군이 쳐들어오자 우왕좌왕하며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못했다. 4월 13일 부산포에 상륙한 외병들은 부산성과 동래성을 일거에 함락시키고 파죽지세로 북상해서 5월 3일에는 도성마저 저들의 수중에 떨어졌다. 황급히 몽진길에 오른 선조는 평양을 거쳐 의주로 도망을 갔고 조선 강토는 외병의 발 아래 무참하게 유린당했다. 고니시 유키나가가 이끄는 외병들은 평양을 함락시켰고 가토 기요마사는 멀리 함경도까지 쳐들어가면서
조선의 전토가 외병의 손에 떨어지기 일보 직전에 처한 것이다. 그러나 조선은 그렇게 쉽게 멸망하지 않았다. 곳곳에서 의병이 봉기하고 바다에서는 이순신 장군이 선전을 거듭하면서 외병들의 보급로를 차단했다. 그리고 명의 원군이 도착하면서 기세가 꺾인 외병들은 한강 일대로 후퇴를 했고 싸움은 장기전의 양상을 띠게 되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명령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출정을 했던 고니시 유키나가는 더 이상 군사적으로 승리를 거두는 게 어렵다는 판단이 들자 서둘러 명나라와 강화 협정을 맺고는 외병들을 이끌고 철수했다. 그렇지만 조선의 전란은 계속되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강화 협정 내용에 불만을 품고 정유년인 1597년에 14만의 병력을 동원해서 재차 쳐들어온 것이다. 왜군 선단이 부산포로부터 남해안을 끼고 서쪽으로 침입해 온다는 정보가 한산도 재승당에 당도하자 통제사 원규는 외병의 재차 상륙을 저지하기 위해서 삼도 수군을 이끌고 이틀 밤을 달려 저령도 앞바다에 이른 것이다. 그런데 외선들은 어디에 있는 걸까? 예상대로라면 부산포에서 출전한 외선들과는 어제 한낮쯤에 안골포 앞바다에서 마주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가덕도를 지나 다대포 앞바다에 이르도록 적선은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다. 해전을 피해 외양으로 빠져나간 것일까? 임진년 이후로 조선 연안 물길에 어두운 외병은 해전에서 참패를 거듭했다. 따라서 연안에서의 해전을 피해 우회했을지 모른다. 그렇지 않으면 장만시 오후의 예상대로 안골포나 남포 쪽에 상륙했을 수도 있다. 그게 사실이라면 일전을 결하고 재승당을 출발한 원균으로서는 맥이 빠지는 일이다. 그렇지만 외병들도 대선단을 동원한 의미가 없을 것이다. 그런데 왜 그림자도 보이지 않는단 말인가? 원균은 임진영과는 다르다는 느낌이 들었다. 싸움은 늘 저들이 먼저 걸어왔던 터였다. 아무튼 저령도 앞바다에 이르도록 적선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이제는 뱃머리를 돌려야 할 것이다. 외선들이 거제도를 끼고 우회했다면 재승당은 무방비 상태에서 꼼짝없이 당하게 된다. 어쨌거나 출전하여 이틀이나 지났는데도 적선의 그림자도 발견하지 못했다면 뭔가 잘못되었을 것이다. 통제사 원균의 얼굴에 불안의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모함을 받고 투옥된 전임 통제사 이순신 장군이 지장이며 덕장이라면 원균은 용장이며 맹장이다. 이순신 장군이 치밀하게 진을 치고서 적을 유인하여 섬멸시키는 지역 방어를 기본 병법으로 한다면 앉아서 적을 기다리는 법이 없는 원균은 적진 한가운데로 돌진해 각계 격파를 하는 것을 장기로 한다. 한참 동안 말없이 바다를 바라보기만 하던 원균이 뒤를 돌아보며 수사 이역기에게 군령을 내렸다. 신호를 보내시오. 천성 앞바다까지 선단을 돌리겠소. 회군은 이 수사가 지휘하시오. 전립을 벗은 원균의 이마에는 땀이 배어 있었다. 7월의 아침 해가 벌써부터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었다. 선회를 끝낸 선단은 전진할 때와 마찬가지로 경상우수영이 선봉이 되어 가덕도 천성 앞바다를 향해 왔던 길을 되돌아가기 시작했다. 경상우수영의 우척 후장으로 선단의 최선봉을 맡고 있는 첨사 정윤군은 장대 위에서 주위를 휘둘러 보았다. 전부장 배설이 지휘하는 경상우수영 본대가 연기를 휘날리며 바로 뒤를 따르고 있었고 멀리에는 전라좌수영의 배들이 순풍에 돛을 한껏 부풀린 채 부지런히 쫓아오고 있었다. 왠지 느낌이 좋지 않은데요. 첨사 정윤구를 보좌하며 우척 후대를 지휘하고 있는 만호 이성박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정일구의 표정도 밝지 못했다. 배들은 순풍을 타고 남해의 파도를 가르며 미끄러지듯 항해하고 있지만 이들 지휘부 무관들은 불안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다. 아무래도 다대포 쪽에서 탐색을 소홀히 하지 않았나 후회가 됩니다. 선내를 한번 둘러보고 오겠습니다. 잔뜩 굳은 얼굴로 장대를 내려온 이성박은 판옥선 구석구석을 순세히 하기 시작했다. 조선 수군의 주력선인 판옥선은 본체 갑판 위에 다시 갑판을 얹은 3층 구조로 되어 있어서 외부에 노출되지 않는 2층은 노를 젓는 노군과 키를 다루는 타공 등 격군과 화포가 배치되고 3층 상갑판은 활과 창, 총통으로 무장을 한 전투원들이 자리를 잡고서 전투를 수행하는 구조다. 무관들은 맨 위의 장대에서 전투를 지휘한다. 판옥선은 크기가 길이 75자에 너비 15자 정도로 적지 않은 배다. 그런데 선체가 높아서 적병들이 기어오르기 힘들며 또 바닥이 평평해서 얕은 물에서도 항해가 가능한 우수한 전선이다. 판옥선에 철갑을 입힌 것이 거북선이다. 3층 상갑판을 둘러본 이성박은 빠른 걸음으로 2층으로 내려갔다. 2층에는 더위 속에서도 화포장들이 지자 및 현자 총통을 손질하고 있었다. 이성박은 선수 부근에서 현자 총통을 점검하고 있는 함한대를 보자 무슨 생각이 났는지 뒤따르던 하군 무관에게 뭐라 지시를 내리고는 선수로 발길을 돌렸다. 만대 이상 없나? 포구 속을 들여다보고 있던 함한대는 이성박이 다가오자 황급히 몸을 일으키며 굴레를 올렸다. 만원알이 내려오셨습니까? 총통들은 전부 말끔하게 손질해 두었습니다. 함한대가 웃으며 보고했다. 무관과 수졸 사이지만 해전에 관해서는 서로가 실력을 인정해 주는 터였다. 그렇겠지. 자네가 하는 일인데. 무관들은 조선 제1의 화포장을 자임하고 있는 함한대에게 화포에 관한 일 모두를 일임하고 있었다. 그런데 말일세, 포화는 조란안으로 바꿔 장전하는 게 좋겠어. 예? 어지간한 일에는 놀라는 법이 없는 노련한 함한대지만 이 상황에서 포환을 조란환으로 바꿔 넣으라는 이성박의 지시에 그만 벌린 입을 다물지 못했다. 방금 조란환이라고 하셨습니까? 그렇네. 가급적 빨리 바꿔놓게. 일본 수군은 해전 시 접근전을 벌여 상대편 배에 올라타서 칼로 승부를 내는 것을 주전술로 하고 있다. 반면에 조선 수군은 멀리 떨어져서 정확한 포술로 적선을 침몰시키는 것을 장기로 하고 있다. 천, 지, 현, 황해의 총통 중에서 지자 총통이 가장 널리 쓰이고 있는데 무려 1,000보를 날아가서 전선을 침몰시키는 무서운 무기다. 그리고 만대가 제일 자신 있게 다루는 무기이기도 하다. 그런데 조그마한 철환 200개로 된 조란환으로 바꾸라니. 조란환은 퇴각할 때 적선의 추격을 뿌리치기 위해서 발사하는 것이다. 그것을 모를 리 없는 이성박 만호가 이런 명령을 내리니 만대가 놀랄 수밖에 없었다. 바람이 좋지 않아. 이성박이 만대에게 다가서며 조용히 말했다. 그렇군요. 미처 그 생각을 못했습니다. 즉각 교체하겠습니다. 포구를 통해 밖을 살펴본 만대의 표정이 덩달아 굳어졌다.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자는 것이니까 너무 긴장할 필요는 없네. 다대포 쪽에서 탐적을 소홀히 한 것이 자꾸 마음에 걸려. 쌍도친 판옥선은 역풍을 헤치며 전진하는 능력이 우수하다. 그러나 이처럼 순풍만 불어준다면 단도칠 쓰는 일본 수군의 측루선이 더 빨리 나갈 수도 있다. 조선 수군 지휘부에서는 조선 연안 물길의 어두운 왜군들이 연안을 따라 침입해 올 것 같지 않다고 판단하고 연안에 탐적선을 띄우는 일을 소홀히 했다.
대신에 예상되는 침입로를 선점하고서 진을 치고 기다리고 있다가 기습키로 한 것이다. 혹시나 싶어서 다대포와 남포 쪽으로 협선 2척을 보냈지만 그것으로는 넓은 바다를 전부 살필 수 없었다. 그래도 저령도에서 회군하여 가덕도 천성으로 똑바로 내려가면 연안 물길을 타고 도는 외선보다 먼저 견례량을 거쳐 제승당까지 갈 수 있다. 그렇게 위로하며 뱃머리를 돌린 것인데 계절에 어울리지 않게 순풍이 불면서 조선 수군의 지휘부는 당황하기 시작한 것이다. 행여 다대포에서 적선을 놓친 것이라면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 그럼 다시 칠천량으로 빠져나가는 겁니까? 아직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그래야 할 것 같네. 혹시 선대를 나누라는 군령이 내리지는 않을까요? 그게 간단한 일이 아니지 않은가. 외병들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판에 병력을 나누는 것은 자칫 패배를 자초할 수도 있는 위험한 일이야. 혹시라도 외선들이 외양으로 빠져나가 거제도를 끼고 돌아 최승당을 기습하면 꼼짝없이 당할 판이네. 그러니 속히 칠천량으로 빠져나가야 해. 상황을 잘 파악했을 테니 다른 화포장들에게는 적당한 구실을 붙여 포안을 바꾸도록 하게. 정식으로 군령을 내리면 동요가 일 수도 있으니까. 잘 알겠습니다. 여기 일은 염려하지 마십시오. 만대가 굳은 얼굴로 복명했다. 아까부터 곁에서 조용히 대화를 듣고 있던 앳된 얼굴의 수졸과 눈이 마주친 순간 이성박은 걸음을 멈추었다. 얼굴은 검게 그을렸지만 물끄러미 자신을 쳐다보는 눈빛에는 다른 수졸과 구별되는 기품이 드러나 보였던 것이다. 네가 분의 복수군으로 배속된 수졸인 모양이구나. 그래, 이름이 무엇이냐? 유승업입니다. 만원아리. 앳된 모습이 남아있는 수졸이 조용히 그러나 기품 있게 대답했다. 배는 처음일 텐데 어려움이 많겠구나. 몸 조심하거라. 승업의 어깨를 두드리고 노군들이 있는 선미로 발걸음을 돌린 이성박은 싸움에 임하는 수졸에게 왜 몸 조심하라는 말을 했는지 스스로도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아저씨, 상황이 안 좋은 모양이죠? 승업이 만대에게 물었다. 아직 모른다. 아무튼 매사의 준비를 단단히 해야 한다. 만원아리 말씀대로 조란환으로 바꿔야 하니 얼른 가져오너라. 다른 화포장들에게는 내가 이를 것이다. 이순신 장군 휘하에서 여러 차례 수전에 참전했던 31세의 노련한 화포장 만대는 12살이나 어린 승업을 친동생처럼 돌봐주고 있었다. 만대는 조란환은 물론 발사에 필요한 불심지와 조란환용 포약까지 챙겨오는 승업을 보며 대견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면서 동시에 안쓰러웠다. 첫 출전인데 상황이 좋지 않았던 것이다. 오랜 경험에서 오는 직감이랄까? 만대는 자꾸 불길한 생각이 들었다. 칠천량은 거제도와 그 앞에 있는 조그마한 섬 칠천도 사이를 잇는 좁은 수로다. 이틀 전인 7월 14일 제승당을 출발한 조선 3도 수군 선단은 칠천량을 지나 저령도 앞바다까지 전진했지만 왜 선대를 찾지 못하고 다시 이 좁은 물길을 통해 회군하는 중이다. 선단은 거제도 영등포 앞바다에 이르러 진을 풀고 일렬로 늘어서서 칠천량을 빠져나가기 시작했다. 경상우수영 척후대를 지휘해서 선단의 선봉으로 칠천량에 들어선 정윤군은 장대 위에 서서 예도를 힘껏 움켜쥔 채 다른 손으로 흐르는 땀을 연신 닦아내고 있었다. 7월의 태양은 이미 중천에 떠서 천지를 사정없이 내리쪼이고 있었다. 이제 조금만 더 가면 칠천량을 무사히 빠져나가게 된다. 처음 영등포 앞바다에 이르렀을 때는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서 우척 후대만이라도 본선대에서 떨어져 나와 남포 쪽으로 나아가려 했지만 지휘부에서는 속히 칠천량을 빠져나가라는 답신을 보냈다.
원균을 비롯한 수뇌부는 재승당을 비워놓은 것이 크게 걸리는 모양이었다. 별일 없을 것 같습니다. 정윤구 뒤에 서서 긴장한 표정으로 사방을 살피고 있던 이성박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그럭저럭 빠져나온 것 같군. 정윤구도 조금 안심이 되는지 그동안 굳게 다물고 있던 입을 열며 뒤를 돌아보았다. 판옥선들이 일렬로 늘어서서 따라오고 있었다. 쿵! 그때 갑자기 포성이 들려왔다. 놀라서 포성이 울린 쪽으로 고개를 돌린 두 사람은 멀리 떨어져서 뒤따르던 전라수영 중군선에서 시커먼 포연이 우르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곧이어 경상우수영 상선 장대에서 붉은 깃발이 미친 듯이 펄럭였다. 긴급 상황이 발생했음을 알리는 신호였다. 긴급 상황이라면 선대 후미에 외 선대가 나타났음을 의미한다. 전원 전투준비, 도출 내려라. 노를 힘껏 저어라. 빨리 빠져나가야 한다. 이성박은 두근거리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차례로 군령을 하달했다. 후미에 적선대가 나타난 마당에 좁은 물길의 출구마저 막으면 조선 선단은 꼼짝없이 도간에 든 쥐꼴이 될 것이다. 상황을 간파한 수졸들은 서둘러 전투 배치에 들어갔다. 사방에서 독전의 북소리, 고동소리가 들렸고 하갑판의 노군들은 죽으림을 다해 노를 저었다. 판옥선은 좌우로 하얀 물보라를 일으키며 전속력으로 전진했다. 평소에는 도추로 항해하지만 싸움이 벌어지면 도추를 내리고 노를 사용한다. 출구가 봉쇄되는 최악의 상황은 피해야 할 텐데. 비록 뒤에서 기습을 당했지만 포위만 되지 않으면 큰 피해 없이 빠져나갈 수 있다. 이성박과 정용구는 입술이 타들어갔다. 다행히 외선은 보이지 않았다. 오른쪽으로 돌아라. 이때 7천량을 거의 다 빠져나왔다. 우척 후대 판옥선 10척은 급히 방향을 틀며 7천량을 우회하기 시작했다. 혹시라도 외선 분견대가 7천도를 끼고 돌아 출구를 봉쇄하는 경우를 대비한 것이다. 그런데 우척 후대가 막 7천도를 빠져나와 우측으로 침노를 트는 순간 7천도 그림자 사이로 외선들의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엄청난 숫자였다. 이미 전투태세를 끝낸 외선대는 조선 선단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7천량의 좁은 출구를 향해 사납게 달려들었다. 200척도 넘어 보이는 대선단이었다. 정윤구의 입에서 신음이 새어나왔다. 그의 최악의 상황을 맞은 것이다. 붉은 두건의 해적들이로군. 좋아, 상대해주겠다. 죽음을 각오한 이성박은 목이 터져라 외쳤다. 전속 전진, 발포는 한 번뿐이다. 선회하지 마라. 판옥선에서 총포를 쏘려면 배를 옆으로 돌려야 한다. 그러나 이 상황에서 외선 한두 척을 격침시키자고 배의 속도를 줄일 수는 없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출구를 빠져나가서 포위되는 상황은 막아야 한다. 우척 후대는 엄청난 수의 외선대의 정면을 향해 전멸을 각오하고 돌진에 들어갔다. 기실 외병들도 처음부터 조선 수군이 진을 풀고 7천량으로 들어서기를 기다렸던 것은 아니다. 이미 조선 연안 물길에 어느 정도 익숙해진 외병들은 부산포를 떠나 다대포, 안골포 연안을 타고 돌다가 뜻밖의 순풍으로 전진 속도가 너무 빨라지자 안골포 앞바다에서 배를 돌려 가덕도 쪽으로 나오던 중에 조선 수군이 7천량의 좁은 물길에 모여있다는 첩보를 듣고 급히 달려온 길이다. 그렇게 되면서 왜군에게는 물실호기요, 조선 수군에게는 위기일발의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모두 발포에 대비하거라. 냉정을 되찾은 만대는 겁에 질려 어쩔 줄 몰라 하는 수졸들에게 큰 소리로 지시했다. 명심하라. 발포는 한 번뿐이다. 발포 후에는 재장전하지 말고 전원 상갑판 위로 올라가 싸운다.
그리 알고 각자 병장기들을 잘 챙겨라. 화포를 다루는 수졸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해병과 1대1로 싸워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승업아, 준비되었지? 내가 신호를 보내면 곧 불을 댕기거라. 예. 승업이 큰 소리로 대답했다. 허둥대는 다른 수졸들과 달리 침착함을 잃지 않고 있었다. 겨우 판옥선 10척과 협선 8척으로 저 많은 외선들을 상대로 싸워서 승산이 있을 리 없다. 오래 버티지 못하고 전멸할 것이다. 만대는 그동안 정이 든 승업을 쳐다보았다. 어쩌다 이런 싸움에 끼어들었단 말인가. 만대의 눈에 연민의 정이 가득했다. 요란한 소리와 함께 물기둥이 솟구쳤다. 외선에서 발포한 포환들이 날아들기 시작했다. 저만치 앞서 달리던 협선 한 척이 직격탄을 맞고 기우뚱하는 것이 포구를 통해 똑똑히 보였다. 거리는 피하간에서 1,000보쯤 되었다. 이 정도 거리라면 만대의 솜씨로는 대장군전이나 수철 연의안으로 충분히 적선을 명중시킬 수 있다. 그렇지만 지금은 적선 한두 척을 격침시킨다고 달라질 게 없는 절박한 상황이다. 정윤구가 좌승한 장서는 외 선대가 출구를 봉쇄하지 못하게끔 전속력으로 돌진에 들어갔다. 이제 거리는 500보로 가까워졌다. 불을 댕겨라, 어서. 만대의 지시에 따라 화포가 일제히 불을 뿜었다. 귀청을 찢는 소리와 함께 엄청난 진동이 밀려오면서 승엽은 두려움에 휩싸였다. 하지만 여기서 겁을 먹으면 안 된다. 정신을 차린 승업은 시커먼 연기를 헤치며 빠른 속도로 접근하고 있는 외선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상갑판에는 외병들이 병장기를 움켜쥔 채 이쪽을 노려보고 있었다. 이제 거리는 200보 정도로 좁혀져 있었다. 조선 수군의 판옥선 중에는 적의 포환에 맞았는지 점점 뒤로 처지는 배도 있었다. 저는 총통과 화전을 들어라. 상갑판으로 올라간다. 만대가 앞장을 섰다. 상갑판에 올라가자 조총 탄환이 비오듯 날아들었다. 승업은 갑판에 몸을 숨기고 승자 총통을 꼭 쥐고 발포 명령을 기다렸다. 여기저기에 조총을 맞은 수졸들이 피를 흘리며 나뒹굴고 있지만 미처 돌볼 겨를도 없었다. 모두들 배를 꼭 잡아라. 급선해야 한다. 장대에서 우척 부대를 지휘하던 이성박의 가슴에서 피가 번졌다. 그의 조총에 맞고 만 것이다. 그럼에도 이성박은 선대를 지휘하고 있었다. 우척후대의 주력선인 60척짜리 판옥선은 기울어질 듯 급선회하며 방향을 틀면서 저지선을 뚫고 달리고 있는 외선의 옆구리를 향해 돌진했다. 안택선이라고도 불리는 외병의 충루선은 용골이 없는 구조여서 판옥선이 옆구리를 들이받으면 그대로 두 쪽이 난다. 당파다, 승업아, 배를 꼭 잡거라. 만대가 주의를 주었다. 승업은 몸을 낮추며 구조물을 힘껏 잡았다. 곧 토할 것 같은 충격이 뼛속까지 밀려왔다. 옆구리를 받친 충루선은 두 쪽이 나며 침몰했다. 그렇지만 판옥선에도 큰 충격이 전해져서 갑판의 수졸들은 사정없이 뒹굴었고 배의 속도는 현저히 떨어졌다. 승업은 만대의 지시를 잘 따랐기에 위치를 벗어나지 않았다. 판옥선은 적진 한복판에 뛰어든 꼴이 되었고 사방에서 외선들이 몰려들었다. 고개를 든 승업은 좌연 쪽에서 충루선이 전속력으로 달려드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아무리 구조가 튼튼한 판옥선이라고 해도 옆구리를 들이받치면 견디기 힘들다. 당하는구나 하는 순간 휘 소리가 나면서 대장군전이 외선으로 날아갔다. 뒤따르던 배에서 발사한 대장군전이다. 외선이 기우뚱거리며 옆구리를 들이받치지는 않았지만 위기는 계속되었다. 멈춰버린 판옥선 좌우로 어느새 외병들이 사다리를 걸치고 있었다. 외놈들이 올라온다. 장병검을 가져오너라. 만대가 선수에서 소리쳤다.
12자길의 큰 나신 장병검은 사다리를 타고 기어오르는 외병들을 찍어내는데 효과적인 병기다. 승업아, 빨리! 총통을 가지고 싸울 상황이 아니었다. 승업은 승자 총통을 내려놓고 장병검을 찾았다. 외병들은 이미 사다리 중간까지 오르고 있었다. 만대는 비오듯 날아드는 총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창을 휘둘렀다. 승업은 장병검을 부지런히 휘두르며 사다리를 기어오르는 외병들을 쳐서 떨어뜨렸다. 그러나 외병의 수는 너무 많았다. 사다리를 밀어내라. 수졸들은 만대의 지시를 따라 사다리를 밀어냈지만 외병들이 잔뜩 달라붙은 사다리는 꼼짝도 하지 않았다. 조금만 더. 마침내 마찰음을 내며 사다리가 옆으로 밀리기 시작했다. 조금 더. 첨벙. 선수의 수졸들은 간신히 사다리를 밀어냈다. 선미를 쳐다보니 불길이 일면서 검은 연기가 피어올랐는데 외병들이 벌써 기어 올라왔는지 격렬한 함성이 연기 저편에서 생생하게 전해졌다. 이제 어떻게 하지? 몰라. 틀린 거 아니야? 첨사 나리께서는 무사하실까? 굴령이 들리지 않는 걸로 봐서 돌아가신 것 같아. 선수의 수졸들은 어쩔 줄을 몰라하며 만대를 쳐다봤다. 무관이 없는 마당에 화포장인 만대가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다. 불길은 점점 번지고 있었다. 모두 선미로 간다. 만대가 앞장을 서고 승업이 그 뒤를 따랐다. 수졸들도 제각기 병장기를 챙겨들고 두 사람의 뒤를 따랐다. 전세는 결정적으로 불리하다. 패전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그렇지만 끝까지 싸워야 할 것이다. 핑. 연기 속에서 조총 탄환이 날아들면서 수졸 한 명이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다. 곧이어 조총을 든 외병들이 연기를 헤치며 모습을 드러냈다. 하나, 둘, 셋, 그 이상은 셀 필요가 없는 상황이었다. 하면 선미의 무장과 수졸들은 이미 전부 죽었단 말인가. 수졸들은 얼어붙은 듯 꼼짝도 못했다. 그렇게 되면서 19살 조선 청년 유승업은 왜군의 포로가 되었다. 결박된 채 가판 위에 꿇어앉혀진 승업의 눈에 경상 우수영 판옥선 12척이 황급히 가조도 쪽으로 퇴각하고 있는 장면이 들어왔다. 나중에 이순신 장군이 명량해전에 백의 종군하면서 비장한 심정으로 올린 장계에 아직도 12척이나 있습니다에 바로 그 배들이다. 사람이 30페이지. 승업은 무거운 몸을 힘겹게 일으키며 해질 대로 해진 옷을 찾아 입었다. 곧 날이 셀 것이다. 그러면 또다시 고된 하루가 시작된다. 칠천량에서 포로가 되어 일본으로 끌려온 후 소돼지를 키우는 헛간에서 지내며 노역에 끌려다닌 지 벌써 한 달이 되었다. 옆자리에서 자고 있던 만대도 어느 틈에 잠에서 깼는지 부지런히 행장을 챙기고 있었다. 칠천량에서 다친 다리 상처가 덧나 고생이 심했지만 본시 강골이기에 그런대로 버티고 있었다. 그래도 힘든 일을 하기에는 아직 무리일 것이다. 아저씨 괜찮으세요? 그래, 내 걱정은 하지 말거라. 만대는 손을 내젓고는 여태 부시럭거리고 있는 송씨와 최씨에게 서두르라고 눈짓을 보냈다. 승업과 만대 그리고 연포 출신 송씨는 같은 배를 탔었고 충주가 고향이라는 최씨는 경상 우수영의 협선을 타고 싸우다 포로가 된 사람이다. 네 사람이 서둘러 헛간을 나오자 여기저기 외양간과 광, 토굴 등에 흩어져 지내고 있는 조선인 포로들이 하나 둘씩 모여들었다. 전부 합쳐서 20명쯤 되었다. 아픈 사람 없지? 만대가 포로들을 둘러보며 물었다. 하지만 늘 그렇듯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었다. 일을 나가지 않으면 하루 종일 굶어야 하니 웬만큼 아파도 일을 빠질 수 없는 형편이다. 자, 그럼 가자. 만대와 조선인 포로들은 아직 해가 뜨지 않은 다테노의 새벽길을 터덜터덜 걸어갔다.
다이칸에 가서 점고를 받아야 한다. 다이칸에 이르자 우에무라에 배속된 조선인 포로들이 이미 전부 모여 있었다. 어이, 사람이 전부 모인 거야? 도모나카가 거드름을 피우며 나타났다. 우에무라의 촌장인 이누가와의 구미가시라인 그는 포로들을 몹시 거칠게 부리고 있었다. 사람이라는 말은 사람이라는 조선말에서 유래된 것인데 조선인들을 노예나 짐승 부리듯 하는 말이다. 너희들 게으름을 피우겠다는 거야? 어제도 2놈이나 빠졌잖아. 도모나카가 언성을 높였다. 하지만 어제 빠진 2사람은 사경을 헤매고 있는 병자들이다. 잠시도 감시의 눈초리를 늦추지 않는 도모나카는 사정을 뻔히 알면서도 추호의 인정도 보이지 않았다. 사람이들 잘 들어. 다테노의 쌀 수확량이 자꾸 줄고 있다. 이래가지고는 우에다님을 뵐 면목이 없다. 그러니 잡곡이라도 수확을 늘려야 한다. 그리들 알고 잔깨 부릴 생각일랑 아예 접어라. 게으름 피우면 용서 없다. 도모나카는 다시 한번 으름장을 놓고는 포로들을 들로 내몰았다. 조선인 포로들에게는 또 아무런 희망이 없는 하루가 시작된 것이다. 7천량 해전에서 왜군에게 포로가 된 조선 수군들은 대마도로 끌려갔다. 대마도에는 이미 포로로 잡혀온 조선인들이 많이 있었다. 그곳에서 조선인 포로들은 다시 배에 실려 이끼 섬을 거쳐 하카다로 이송되었는데 일부는 하카다에서 내리고 나머지 포로들은 다시 사스마로 보내졌다. 승업과 만대를 비롯한 400여 명의 포로들은 이리저리 끌려다닌 지 2달 만에 규슈의 남쪽 지방인 사스마까지 끌려오게 되었다. 7천량에서 경상 우수영과 맞섰던 일본군이 사스마의 다이묘인 시마스 요시히로의 부대였기 때문이다. 사스마로 끌려온 포로들은 시마스 요시히로의 가로들의 영지로 뿔뿔이 흩어졌다. 승업과 만대 그리고 60여 명의 포로들은 시마스 요시히로의 가로인 우에다의 영지 다테노에 배속되어 강제 노역에 동원되었고 하루하루 힘든 나날을 보내게 되었다. 한적한 어촌인 다테노는 고츠기가와를 중심으로 북쪽의 우에무라와 나카무라 그리고 나지막한 언덕 너머의 니시무라로 나뉘어 있는데 다테노의 중심지는 고츠기가와 우에무라 사이에 있는 조카마치로 무사들은 그곳에 모여서 살고 있었다. 조선인 포로들은 조카마치 밖에 사는 촌민들의 헛간이나 외양간에 몇 명씩 나뉘어 짐승처럼 지내고 있었다. 해가 채 뜨기도 전에 일어나서 겨우 죽 1사발씩 마시는 것으로 요기를 때우고는 일터로 나가면 해가 져서야 숙소로 돌아오는 힘겨운 나날이 계속되고 있었다. 돌아와도 일이 끝난 게 아니다. 후다닥 저녁 식사를 마치고는 도모나카가 시키는 대로 새끼를 꾸기도 하고 이곳저곳 끌려다니며 허드렛 일을 해야 했다. 그러니 한밤중이 되어서야 간신히 잠자리에 드는 형편이다. 승업과 만대는 이시가루인 이누가와의 집 창고 칸을 막고 만든 헛간에서 잠을 자고 있지만 그래도 다른 포로들에 비하면 형편이 나은 편이었다. 다시 고향 땅을 밟을 수 있을까? 그저 막막할 따름이었다. 그래도 만대와 함께 지낼 수 있게 된 게 승업에게는 큰 위안이었다. 서둘러 아침 식사를 마친 포로들은 쫓기듯 일터로 향했다. 조금이라도 꿈을 댔다가는 도모나카의 불호령에 떨어질 것이다. 추수는 이미 끝났다. 오늘은 우에무라를 지나 먼 곳에 있는 시로야마로 가서 산비탈을 개간해야 한다. 포로들은 우에다의 직할 영지를 경작하고 있는 소작농들을 거두는 게 일이지만 일손이 모자라는 자작농들도 도와주어야 한다. 오랜 전란에 대규모 조선 출병으로 땅이 황폐해지면서 일본 사람들도 커다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조선인 포로들은
도모나카의 사나운 눈길을 느끼며 터덜터덜 걸음을 옮겼다. 조선인 포로들은 고된 일에 굶어 죽지 않을 정도의 식사와 숨 돌릴 틈 없는 동원과 감시 그리고 모진 학대를 받으며 하루하루를 연명하고 있지만 그래도 언젠가는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희망으로 버티고 있었다. 정말로 두려운 것은 문득문득 찾아오는 어쩌면 다시는 고향 땅을 밟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절망감이었다. 아직까지는 그런 일은 없었지만 일본 무사들은 걸핏하면 성을 내면서 칼을 빼들고 그 자리에서 목을 쳐버리는 일도 있다고 해서 포로들은 하루하루를 불안 속에서 지내야 했다. 도대체 여기다 뭘 심겠다는 거야? 아무리 밭이라고 해도 여긴 너무 높잖아. 낸들 알겠어. 우리야 그저 시키는 대로 하면 그만이지. 원체 먹을 게 없다 보니 이런 비탈도 개간하는 게 아니겠어. 그런데 뭘 심을까? 수수? 무슨 소리야. 밭일은 내가 제일 잘 알아. 이런 데서 수수가 될 리 없어. 산비탈을 개간하는 포로들에게는 짬짬이 3355 모여들어 잡담을 나누는 게 유일한 낙이다. 물론 도모나카의 눈에 띄는 일이 없게끔 눈치를 살피는 일도 소홀히 할 수 없었다. 포로들의 화제가 처음에는 각자의 고향 이야기와 언제나 돌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 등이었는데 짐승 같은 삶이 한 달째 이어지자 요즘은 앞으로 더 추워지면 어떻게 하나, 열심히 일하면 먹을 것을 좀 더 주지 않을까 하는 당장의 눈앞에 관한 것들로 바뀌고 있었다. 승업은 만대와 함께 산등성이를 파나갔다. 몸이 튼실한 승업이지만 들일을 해본 적은 없었기에 어려움이 없을 수 없었다. 그때 만대의 도움이 없었다면 훨씬 더 힘들었을 것이다. 어이 승업이, 일하는 게 많이 서툴구나. 그렇게 해서 땅이 파지냐? 내가 하는 걸 보고 따라해봐. 승업과 함께 포로들 중에서 나이가 어린 편에 속하는 정나길이 보란듯 괭이질을 해댔다. 경상우수영에서 함께 조련을 받았던 사람인데 성질이 급한 게 흠이지만 그래도 사리분별이 분명해서 승업도 그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여기다 뭘 심겠다는 거야? 일어서며 허리를 펴던 승업은 진작부터 궁금해하던 것을 물었다. 승업은 포로 중에서 유일하게 글을 알고 있지만 밭일은 정나길이 한 수 위였다. 그건 무지랭이 출신인 나도 모르겠어. 이렇게 높은 지대에서 밭일을 해본 적이 없거든. 수수? 안 될 텐데. 정나길이 고개를 가로저었다. 정나길의 말대로였다. 농사를 잘 모르는 승업도 이렇게 높은 곳에서 경작이 가능한 작물은 없다는 사실 정도는 짐작하고 있었다. 아저씨, 우리는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정나길이 땀을 닦고 있는 만대에게 물었다. 어느새 만대는 포로들의 우두머리 노릇을 하고 있었다. 글쎄, 당장은 막막하지만 희망을 잃지는 말거라. 다들 몸조심하고 여기서 아프기라도 하면 끝장일 테니까. 만대가 담담한 어조로 대답했다. 부지런히 일을 하다 보니 어느덧 해가 중천에 떠올랐다. 조금 있으면 점심 배식이 시작될 것이다. 점심 식사라고 해봤자 멀건 죽 한 사발이 고작이지만 그래도 조선인 포로들에게는 제일 행복한 시간이다. 이때쯤 되면 아침 먹은 것이 꺼지면서 조선인 포로들의 일손도 더디어지게 마련이다. 그러나 도모나카는 조금도 사정을 봐주지 않았다. 사람이 꿈을 대지 마. 이러다 언제 일을 끝내. 먹을 게 남아 돌아서 너희들에게 나눠주는 게 아니야. 곧 이누가와님께서 시찰 나오실 테니 빨리 움직여. 도모나카는 포로 사이를 누비며 사납게 몰아붙였다. 도모나카가 닥달하자 포로들은 허기진 배를 움켜잡고 다시 도구를 집어들었다.
포로들은 일일이 간섭하고 몰아붙이는 도모나카가 벌레보다 더 싫었다. 저 자식 꼴 보기 싫어서라도 빨리 여기를 떠야지. 나도 그래. 그런데 저 자식 조선말을 어떻게 저렇게 잘하지? 몰랐어? 저 자식 조선 사람이래. 뭐? 그게 정말이야? 조선 사람이 왜? 먼저 잡혀온 사람에게서 들었는데 저놈은 본시 진주 관아에서 서리짓을 하던 놈이래. 그럼 저놈도 포로로 잡혀온 건가? 본래는 포로였지. 임진년에 외병이 쳐들어왔을 때 붙잡혔는데 재빨리 외놈들에게 붙어서 마름 노릇을 하고 있는 거지. 지금은 일본 계집까지 얻어서 아주 일본인 행세를 하고 있다고 하네. 이름도 일본식으로 고치고 본래는 박가였다고 하더군. 조선인 포로들은 도모나카 욕을 해대면서도 그가 무서운지 하나둘씩 흩어져서 다시 땅을 파기 시작했다. 도모나카의 눈밖에 나면 이루을 게 없는 현실이다. 이누가와가 시차를 나올 거란 도모나카의 말은 괜한 엄포가 아니었다. 점심때가 되자 죽통을 맨 머슴들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온 이누가와는 오늘따라 무사 정장에 칼까지 차고 있었다. 산비탈을 쭉 둘러본 이누가와는 도모나카에게 뭐라 지시를 했는데 도모나카는 포로들을 닥달할 때와는 딴판으로 연신 허리를 굽신거렸다. 사스마의 하급무사로 사스마가 도요토미의 군대와 싸울 때 부상을 당했기에 조선 출병에서 제외되었던 이누가와는 그의 분풀이라도 하듯 조선인 포로들을 모질게 다뤘다. 욕설과 발길질은 예사였고 여차하면 칼을 뽑아들 기세였다. 그런 그가 칼을 차고 나타나자 포로들은 잔뜩 겁을 먹었고 힐끔힐끔 눈치를 보며 줄을 서서 죽을 배급받았다. 배식 담당은 승업과 정락일이다. 승업이 죽을 퍼서 그릇에 담으면 포로들은 혹시라도 제 죽이 남의 것보다 적지 않은지 눈에 불을 켜고 살폈고 조금이라도 적다고 느끼면 분위기가 금세 험악해졌다. 그래서 아무도 배식을 맡으려 하지 않았기에 나이가 제일 어린 승업과 정락일이 할 수 없이 죽을 뜨고 있었다. 만대가 없었다면 싸움이 벌어져도 벌써 여러 차례 벌어졌을 것이다. 정락일은 통 속에 죽을 부지런히 휘저었고 승업은 빠른 솜씨로 그릇에 담았다. 더 줘. 차례가 된 조선인 포로가 인상을 험악하게 쓰고 정락일을 닥달했다. 풀 때마다 휘젓지 않으면 죽이 묽다고 핏대를 세울 만큼 조선인 포로들의 심성이 거칠어가고 있었다. 처음에는 배식이 서툴러서 뒷사람들이 죽을 못 먹는 바람에 큰 곤욕을 치르기도 했고 또 어떤 때는 죽이 남으면서 서로 더 먹겠다고 포로들끼리 싸우는 일도 생겼지만 이제는 익숙해져서 승업은 사람 수에 따라 정확하게 배식하고 있었다. 그리고 누구는 진하고 누구는 묽다는 불평을 듣지 않게 되었다. 중간쯤 배식했을 때 조선인 포로들 사이에서 노인네라고 불리는 양씨가 비틀거리며 다가오더니 힘든 표정으로 그릇을 내밀었다. 50살이 다 된 양씨는 나이도 나이지만 본시 몸이 허약해서 하루하루를 간신히 지내고 있는 형편이었다. 양씨는 요즘 들어 기력이 부쩍 더 떨어진 듯해서 겨울을 넘길 수 있을지 모두들 걱정하고 있었다. 이봐, 노인네 죽이 너무 많잖아. 그럼 뒷사람들은 어떻게 하란 말이야? 안쓰러운 생각이 든 승엽이 슬그머니 양씨의 그릇에 죽을 더 담자 뒤에 선 신봉구가 즉각 언성을 높였다. 신봉구는 조선에서 무얼 하다 끌려왔는지 일절 알려진 게 없는데 성질이 고약해서 조선인 포로들 모두 그를 싫어하고 있었다. 아무튼 죽이 많고 적음은 포로들의 신경을 곤두세우기에 충분했다. 몸도 불편한 데다 연세도 있으시니 십시일반이라고 서로 조금씩 돕고 사는 게 어떻겠습니까?
승업이 사정을 했다. 하필 양씨 뒤에 선 사람이 신봉구란 말인가. 그래도 이 정도는 이해해 줄 것으로 알았는데 신봉구는 승업의 호소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포로들이 들으라는 듯 큰 소리로 항의를 이어갔다. 배식이 너무 불공평하잖아. 솔직히 말해봐. 너희들 나중에 많이 퍼준 사람들에게서 한 숟갈씩 거두는 거 아니야? 근자에 배식 때문에 시끄러운 일이 없었는데 왜 이런 일이? 승업은 난처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있는지 만대 아저씨가 보이지 않았다. 이런 일이 생기면 늘 만대가 나서서 해결했었다. 당신 너무하는 거 아니오? 저 사람이 몸이 성치 못한 것은 모두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니오.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죽을 돌려받는 것을 보기라도 했소? 공연히 나서지 마시오. 지금 불평하는 사람은 당신 혼자뿐이오. 성미 급한 정락일이 신봉구에게 대들었다. 뭐? 당신? 나이도 어린 놈이 누구 보고 당신이래? 포로가 됐다고 위아래도 없는 줄 알아? 신봉구가 핏대를 세웠다. 그쪽에서 먼저 괜히 시비를 걸지 않았소. 다 같이 힘든 처지인데 서로 돕고 삽시다. 승업이 나섰다. 배식이 중단되면서 아직 죽을 받지 못한 포로들은 험상궂은 얼굴로 승업과 정락이를 에워쌌다. 양씨 사정을 모르는 건 아니지만 지금 남의 사정을 봐줄 만큼 여유가 없었다. 그런 마당에 신봉구가 배식이 불공평하다며 선동을 하고 나선 것이다. 승업을 에워싼 포로들 중에는 이미 죽을 배식받은 사람들도 있었다. 그런데 오늘따라 죽의 양이 적었던 것이다. 죽은 처음부터 모자랐다. 아마 오는 동안에 머슴들이 퍼먹은 모양이다. 먼 길이다 보니 이누가와도 눈을 감아주었을 것이다. 그렇지만 포로들은 한 숟가락이라도 모자라면 금세 알아챘다. 승업은 난감했다. 그렇다고 제 눈으로 본 것도 아닌데 머슴들에게 돌릴 수도 없었다. 조선인 포로들의 심성은 메마를 대로 메말라서 이유야 어찌되었건 누가 제 밥그릇을 빼앗겠다고 하면 죽기로 덤벼들 것이다. 승업은 잠자코 있기로 했다. 그래도 그동안 지내면서 자기가 그런 짓을 할 사람이 아니라는 정도는 알아줄 것이라는 생각에서였다. 그런데 신봉구가 승업이 할 말이 없어서 가만히 있는 줄 알고 기세 등등해서 떠들어댔다. 왜 아무 말도 못해? 네 손으로 배식해놓고 차마 잡아떼지 못하겠지? 여기 배고프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다고 그런 짓을 해? 신봉구가 아예 단정을 지어버리자 조선인 포로들의 인상이 점점 험악해졌다. 이것 보시오. 당신도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왜 자꾸 이럽니까? 모두 배고프고 힘들지만 그래도 서로 돕고 삽시다. 우리가 서로 돕지 않으면 누가 우리를 도와주겠습니까? 승업이 진심을 담아 호소했다. 어쭈, 이제는 어린 놈이 나를 가르치려 들어? 그래 좋다 이놈아. 그럼 우리 모두에게 양심만큼 배식하거라. 나는 내 밥그릇에 손을 대는 놈은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거니까. 신봉구가 잡아먹을 듯 험악한 얼굴로 승업의 멱살을 잡았다. 아무래도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상황이었다. 놓으시오. 승업은 신봉구를 밀쳐내며 맞고함을 질렀다. 가만히 있다가는 남의 죽을 가로챈 몹쓸 인간이 될 판이다. 바카야로 사람이 도모나카를 대동하고 산등성이를 둘러보던 이누가와가 어느 틈에 나타났는지 다짜고짜 승업의 가슴을 걷어찼다. 발길은 신봉구에게 이어졌다. 헉! 승업은 저만큼 나뒹굴었고 신봉구는 가슴을 부여잡으며 떼굴떼굴 굴렀다. 그런데 두 사람이 나뒹굴면서 그만 죽통이 엎어지고 말았다. 그러자 지켜보고 있던 포로들이 일제히 우르르 몰려가더니 허겁지겁 죽을 퍼담기 시작했다. 칼을 뽑아들려던 이누가와는 그 모습을 보더니 냉소를 지으며 산을 내려갔다.
승업은 산비탈 뒤쪽으로 걸어갔다. 산 위에서는 먹고 살자고 뒤엉켜 아수라장을 이루고 있지만 산등성이 아래로 내려다 보이는 풍경은 한가롭기만 했다. 이제 가을도 다 지나가고 있었다. 승업은 팔을 베고 누웠다. 무엇이 그리도 바쁜지 쉬지 않고 흘러가는 구름, 말없이 서 있는 산, 넓은 들은 고향에서 보던 것과 조금도 다르지 않았다. 그런 전경을 보면서 승업은 모처럼 마음이 편안해졌다. 서늘한 바람이 승업의 얼굴을 스치고 지나갔다. 점심을 굶었기에 허기졌지만 그래도 언제까지 이렇게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었다. 이누가와에게 발길질을 당한 가슴이 쓰렸다. 하지만 정작 승업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은 발길질도 아니고 허기도 아니었다. 포로들은 일본에 끌려왔을 때 처음에는 그래도 서로를 위로하며 지냈는데 각박한 현실, 고달픈 삶이 이어지면서 이제는 남의 사정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게 된 것이다.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속히 그런 날이 왔으면. 승업의 시름 따위는 알 까닭이 없는 잠자리 한 마리가 어디선가 날아와서 나뭇가지 끝에 살며시 앉았다. 꼬리가 빨간 고추 잠자리였다. 승업은 소리를 죽이고 살금살금 잠자리에게 다가갔다. 이제 손을 뻗으면 잡을 수 있는 거리다. 손가락으로 집게를 만든 승업은 살그머니 손을 뻗었다. 잠자리는 거의 손끝에 닿을 듯 했는데도 가을바람에 날개를 흔들리며 한가롭게 앉아 있었다. 승업은 손집게를 꼭 집었다. 잡았다. 그러나 잡았다고 느끼는 순간에 잠자리는 휑하니 날아서 더 높은 가지 위로 올라가 버렸다. 오라버니 그것도 못 잡아. 소리를 죽이고 승업의 뒤를 따르던 명희는 해쭉 웃으며 놀렸지만 별로 서운한 표정은 아니었다. 시끄러워. 너 때문에 놓쳤잖아. 내가 뭘 어쨌다고 자기가 잘못했으면서 괜히. 그만 돌아가자. 어머니가 기다리시겠다. 13살 소년 승업은 2살 터울 여동생 명희에게 공연히 화풀이를 해대다가 이내 어른스러운 말투로 바꾸었다. 승업은 어머니 앞에서는 아직도 응석을 부리는 어린애였지만 명희에게만은 오빠 노릇을 단단히 하고 있었다. 명희도 오빠와 어울려 놀다가도 승업이 정색을 하면 곧 복종했다. 승업은 앞장서서 자남산을 내려왔다. 10월의 자남산은 단풍으로 곱게 물들어 있었고 가을 거지를 끝낸 들판 사이로 불어오는 가을바람이 시원했다. 승업이 아니냐? 곧 해가 질 텐데 빨리 집으로 돌아가거라. 들에서 일하고 있던 동네 아저씨가 의좋은 남매를 보고는 웃으며 말을 붙였다. 승업의 집은 송도 중심지인 남문로 부근에 있다. 승업은 틈만 나면 친구들과 어울려 집 뒤에 있는 자남산으로 놀러 다녔다. 그럴 때면 명희도 오빠를 따라가겠다고 졸랐지만 야단을 쳐서 돌려보내곤 했는데 오늘따라 친구들이 다 어디로 갔는지 없어서 할 수 없이 명희를 데리고 자남산에 갔던 것인데 어느새 해질 무렵이 되었다. 승업은 서둘러야겠다고 생각했다. 오늘은 송상 대행수인 최부호 댁에서 치부 공원으로 일하시는 아버지가 한양에서 돌아오시는 날이다. 달포 만에 돌아오시는 아버지는 필경 승업에게 그동안 글 공부를 얼마나 했느냐고 물어보실 것이다. 송상은 비록 양반은 아니지만 글을 알아야 한다는 아버지의 엄명에 따라 승업은 일찍부터 글 공부를 하고 있었다. 조선의 사, 농, 공, 상의 엄격한 신분 질서 아래서 상인은 천민을 제외하고는 최하층에 속했지만 송상은 조선에 출사하기를 거부한 고려 신료들의 후손으로 권력의 덧없음을 깨닫고는 일찍부터 이제에 힘을 기울였던 사람들이다.
그래서 송상은 떠돌이 보부상이나 뒤늦게 장사에 뛰어든 경상들과 달리 대부분 글을 알았고 상당한 재물을 지니고 있어서 관아에서도 함부로 대하지 못하고 있었다. 승업은 금세 책에 재미를 붙였다. 그래서 남들보다 일찍 천자문과 동몽 선습을 끝내고 경몽 요결과 수학으로 넘어갔다. 그렇지만 승업은 경학보다 산학에 더 끌렸고 대학이나 논어보다 오조 산경이며 상명 삼법 등을 가까이 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합리적인 사고를 키워나갔다. 삼법책에서 취물 세분이나 화합 차분 같은 연립 방정식을 풀 때면 도리어 머리가 맑아지곤 했다. 승업은 자신이 양반 자제가 아니기 때문에 과거에 응시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그렇다고 한 번도 양반을 부러워해 본 적은 없었다. 오히려 남녀 7세 부동석이라며 별로 쓰일 데도 없을 것 같은 경서나 읽고 행동에서 많은 제약이 따르는 양반보다는 아쉬울 것 없이 지내면서 활발하게 상업에 종사하는 송상이 훨씬 좋다고 생각했다. 거리는 이미 어두워졌고 집집마다 호롱불을 밝히고 있었다. 아버지께서 돌아오셨을까? 명희도 너무 늦은 것이 걱정되는 모양이었다. 아직 안 오셨나 봐. 사랑에 불이 켜 있기는 했지만 아버지는 아직 안 오신 듯 했다. 승업이냐? 늦었구나. 아버지께서 곧 돌아오실 테니 어서 손 씻고 옷을 갈아입거라. 그리고 명희, 넌 계집애가 이렇게 늦게까지 돌아다니면 어떡해? 어머니는 걱정하고 계셨는지 인기척이 나자 이내 방문을 열고 내다보셨다. 웬만한 일은 꾸짖기보다 조용히 다 이르시는 어머니였기에 또 아버지가 안 계실 때는 승업이 집안의 어른이라는 무언의 가르침을 주시는 어머니였기에 승업은 한층 죄송한 마음이 들어 얼른 대답을 하고는 우물가로 향했다. 틀림없이 어머니는 나와 명희가 갈아입을 옷을 손질하고 계셨을 것이다. 우물가로 가서 물에 손을 담그자 이내 한기가 전해졌다. 그리고 정신이 맑아졌다. 승업은 둥어리에 한기를 느끼며 눈을 떴다. 그새 잠이 들었던 모양이다. 승업이 너 여기에 있었구나. 이누가에게 맞았다면서? 승업이 그만 일어나 일행에게 가려고 하는데 승업을 찾고 있었는지 만대가 두리번거리며 다가왔다. 손에는 죽 한 그릇이 들려 있었다. 두모나카가 시킨 심부름 때문에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소동이 일어났다는 것을 듣고 승업을 찾던 중이었다. 별일 아닙니다. 이거 먹어라. 굶으면 안 돼. 그 와중에도 만대는 죽 한 그릇을 구해 가지고 왔다. 여기서 굶는다는 것은 죽음 다음으로 무서운 것이다. 아저씨 거 아닙니까? 나는 먹었다. 빨리 먹고 가자. 늦으면 도모나카 자식이 또 잔소리를 해댈 테니. 승업은 새삼 만대에게 고마움을 느끼며 서둘러 죽사발을 비웠다. 몸이 으스스 떨렸다. 잠시 누워 있었더니 한기가 든 모양이다. 아까 설초되던 이누가와의 옷에는 시마스 가문의 문장인 시라유키가 새겨져 있었지만 사스마는 정작 눈이라고는 구경하기 힘든 따뜻한 남쪽이다. 아무리 그래도 날씨는 차츰 차가워지고 있는데 헐벗고 굶주린 채 겨울을 지내야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해가 바뀌어 일본 연호로 게이조 3년인 1598년이 되었다. 한적한 어촌 다테노도 새해를 맞는 것은 다를 바가 없어서 조카마치에는 연등이 걸리고 일본인들은 가족끼리 모여 하고이타를 들고 한 해를 치며 들뜬 기분으로 새해를 맞았다. 그러나 배고픔과 중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조선인 포로들에게 겨울은 고통스러운 계절일 뿐이다.
아무리 남쪽 지방이라고 해도 불도 떼지 않은 방에서 자는 것은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다. 조선인 포로들은 일본 사람들이 버리다시피 준 헌옷을 되는 대로 껴입고 서로 부둥켜 안고 밤을 지내며 굶주림과 추위를 견뎌나갔다. 해가 바뀌면서 사스마의 식량 사정이 더 나빠져서 포로들에게 배급되는 죽도 양이 점점 줄어들었다. 그나마 전부 잡곡이어서 나이가 많거나 병든 포로들은 하루하루를 연명하는 게 그야말로 지옥이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일본을 평정한 후에 전국 다이묘 영지의 수확량을 실사한 다음에 이를 기준으로 조세를 부과했는데 사스마에 쌓일 고쿠타카는 다이코겐지에 따라 56만 석으로 정해졌다. 그런데 조선 출병으로 인한 일손 부족으로 논이 황폐해지면서 실제 수확량은 할당량에 많이 미달하고 있었다. 그러니 조세를 바치고 나면 무사나 부유한 조닝 그리고 자기 논을 가지고 있는 혼바쿠쇼들이나 간신히 먹고 살 정도였고 소작을 하는 미즈노미 바쿠쇼들도 입에 풀칠을 하기 힘들었다. 상황이 그러니 흰인만도 못한 대우를 받고 있는 조선인 포로들의 참상은 일일이 형용하기 힘들 정도였다. 조선인 포로들은 추위와 굶주림 속에서도 겨울 내내 이리저리 끌려다니며 집을 짓고 산을 개간했다. 그리고 사탕수수를 정제하는 일에도 동원되었다. 룰선이나 류큐에서 들어오는 사탕수수는 설탕으로 정제되어 약재로 팔렸으며 남은 조당은 술을 만드는 원료로 쓰였다. 승업은 주로 사탕수수를 정제하는 일에 불려다녔다. 일본인 바쿠쇼 중에는 조선인 포로들에게 동정심을 보이는 사람들도 있어서 이누가와나 도모나카의 눈길이 미치지 않을 때는 먹을 것을 나눠주기도 했다. 그러나 못된 일본인은 제가 상전이라도 되는 양 포로들을 심하게 다루었다. 특히 구론보라는 별명을 가진 일본인은 천민인 제 신세를 한탄이라도 하듯 조선인들을 쫓아다니며 괴롭혔다. 추위와 배고픔, 학대 속에서도 세월은 흘러서 사스마에 다시 봄이 찾아왔다. 그러나 겨울을 보내는 동안 포로들 중에서 4사람이 목숨을 잃고 말았다. 나이가 많은 데다 병까지 있어 남달리 고생을 하던 양씨와 시커먼 토굴 속에서 심하게 기침을 하던 전주사람 오씨, 산을 개간하던 중에 굴러내린 바위에 깔린 밀양사람 이씨, 그리고 허기를 견디지 못하고 나무며 풀, 심지어 쓰레기까지 닥치는 대로 입에 넣다 배를 움켜쥔 채 떼굴떼굴 구르던 거제도에서 붙잡혀온 최씨. 4사람은 끝내 고향 땅을 밟지 못하고 이국에서 한 많은 생을 마치고야 말았다. 죽은 사람을 대신하듯 해가 바뀌면서 새로 3명의 포로가 다테노로 끌려왔다. 사천에서 싸우다 끌려왔다는 군졸 출신 2명과 머슴으로 있다가 잡혀온 춘보가 그들이다. 그들로부터 조선 소식을 전해 들은 조선인 포로들의 마음은 한층 더 무거워졌다. 고향으로 돌아가려면 우선 전쟁이 끝나야 할 텐데 그들의 말대로라면 전쟁은 일진일퇴를 거듭하면서 언제 끝이 날지 짐작조차 하기 힘든 형국이었다. 봄이 되자 조선인 포로들은 다시 논 일에 동원되었다. 날씨도 많이 따뜻해져서 지내기가 한결 나아졌다. 조선인 포로들은 농사일을 할 때만큼은 힘든 것을 모르고 열심히 일했다. 천성의 농사꾼인 그들에게 땅에서 나는 것은 모두 귀하고 소중했던 것이다. 비록 그것이 남의 수중에 들어가게 될지라도. 겨우내 일본인 바쿠쇼 집에서 일하면서 일본 말을 익힌 승업은 주로 논주인인 바쿠쇼들과
그들 논에서 일을 하는 조선인 포로들 사이에서 통변을 하고 있었다. 배우는데 열심인 승업은 어느새 그런대로 일본 사람들과 말이 통하고 있었다. 물론 도모나카가 유창한 일본말로 통변을 하고 있지만 믿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답답한 현실, 무기력한 일상과 싸워가며 농사에 열중하는 사이에 봄이 가고 더운 사스마의 여름도 지나면서 하얀 구름이 청명한 하늘에 떠있는 가을이 되었다. 그리고 추수도 무사히 마쳤다. 들판 곳곳에 쌓여있는 볏집단은 한눈에도 대풍임을 말해주었다. 일본 사람들은 근자의 드문 풍년이라며 기뻐했다. 시월로 접어들었지만 사스마의 한낮은 여전히 더웠다. 추수를 끝낸 논길 사이를 지나 산으로 일을 나가는 조선인 포로들의 심정은 착잡했다. 이곳으로 끌려온 지도 1년이 넘었다. 이국 땅에서 모진 고생을 하며 사계절을 보냈건만 여전히 고향으로 돌아갈 기약조차 없는 나날이 이어지고 있었다. 그런 조선인 포로들의 참담한 심정을 조금이나마 달래주는 것은 금년 농사가 대풍이라는 사실이다. 조선인 포로들은 들판 가득 쌓여있는 집단들을 보면서 나름대로 위안을 찾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히 금년에는 배급 사정이 조금 나아지리라는 기대 때문만은 아니었다. 농심은 고향이든 이국 땅이든 다를 게 없었다. 풍년 소리를 들을만 하지. 그럼 수확이 작년에 비해 2배는 될 거라고 하던데. 조선인 포로들은 흐뭇한 심정으로 추수가 끝난 들판을 바라보았다. 승업아, 여기 책임 수확량이 얼마라고 했지? 앞장서서 걷고 있던 만대가 승업에게 다가왔다. 절름거리던 다리도 이제는 다 나아서 활기찬 걸음이었다. 조선인 포로들은 궁금한 것이 있으면 전부 승업에게 달려왔다. 다테노는 고쿠모리가 상이니까 일단에 1석5두로 치면 전체 면적이 5,000정이니까 7,500석 정도 나올 겁니다. 그런데 수확량은 9,000석도 넘을 거라고 합니다. 풍작이로군. 만대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금년은 먹고 지내기가 좀 나아지겠지 하는 심정으로 들판을 둘러보았다. 토지 비옥도에 따라 매겨지는 고쿠모리는 상중하, 하하의 4단계로 나뉘는데 우에다의 영지인 다테노는 상으로 매겨져 있었다. 그런데 승엽이 사는 우에무라와 옆에 나카무라는 물론 멀리 떨어진 니시무라까지 골고루 수확이 좋아서 전체 수확량이 1만 석이 넘을 거란 말도 있었다. 그동안 조선인 포로들을 밤낮 없이 들볶던 이누가와도 금년 수확에 만족하는지 요즘은 별로 닥달하지 않고 있었다. 시로야마 산허리까지 올라온 조선인 포로들은 올봄에 산비탈에다 심어놓은 작물을 캐기 시작했다. 이렇게 생겼구만. 그런데 앞만 봐도 이상해. 이거 어떻게 먹는 거야? 무처럼 먹는 건가? 난들 아나? 나도 처음 봤는데. 그거 참 이렇게 높은 데서 자라다니. 조선인 포로들은 신기해하면서 일본인들이 사스마이모라고 부르는 작물을 부지런히 캐냈다. 얼마 전에 남방에서 사스마에 전래된 사스마이모는 나중에 대마도를 통해서 조선에 전해지면서 고구마로 불리게 되는데 높은 지대에서도 재배가 가능하고 단위 수확이 높은 데다 계절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심을 수 있기에 따로 논이 없는 빈농들은 너도나도 산비탈을 개간해서 구황작물을 재배하고 있었다. 조선인 포로들은 처음 보는 고구마를 신기해하면서 부지런히 손을 놀렸다. 아무리 쌀 수확이 풍작이라고 해도 조선인 포로들에게까지 돌아오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도 이 처음 보는 작물은 조선인 포로들 차지가 될 것이기에 더욱 열심히 일하고 있었다.
너희들 먹을 것은 너희가 알아서 챙기라는 뜻일까? 이누가와는 물론 도모나카도 요즘은 산까지 쫓아오지 않고 있었다. 열심히 일하다 보니 어느새 가을해도 기울고 있었다. 조선인 포로들은 각자 캐낸 고구마를 들고 산을 내려와 우에무라로 향했다. 제법 멀리 떨어진 높은 산을 다녀왔지만 발걸음은 가벼웠다. 모두의 손에는 부지런히 캐낸 고구마가 들려 있었다. 우에무라의 다와 조카마치의 덴슈가쿠가 보일 즈음에 저쪽에서 도모나카가 희죽거리며 다가왔다. 제법 많이들 캤구만. 도모나카는 어울리지도 않는 웃음을 지으며 말을 걸어왔다. 또 무슨 트집을 잡으려는 걸까? 조선인 포로들은 모른 체하고 그냥 지나갔다. 좋아. 숙소로 빨리 돌아가라. 그리고 유성업 너하고 두 사람은 나를 따라와. 도모나카는 승업과 춘보 그리고 황씨를 지목했다. 세 사람은 말없이 도모나카의 뒤를 따라갔다. 도모나카는 가끔 조선인 포로들을 차출해서 일손이 모자라는 혼바쿠쇼 집으로 데리고 가서 일을 시키곤 했다. 일이 끝나면 그 집에서 수고했다면서 제법 식사다운 식사를 얻어먹을 수 있었기에 조선인 포로들은 은근히 차출되는 걸 바라기도 했다. 그러다 보니 조선인 포로들 사이에서 순번을 정해서 도모나카를 따라가 일을 하곤 했는데 승업은 도모나카가 특별히 자기를 지명하는 바람에 따라 나서기는 했지만 순번에 따라 얼마 전에 일을 나갔던 적이 있기에 이상하다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었다. 고츠키가와를 건너 나카무라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기운 다음이었다. 혼바쿠쇼 집에서의 일은 별것이 아니어서 승업과 춘보, 황씨는 다행으로 여기며 일을 시작하려는데 안으로 들어갔던 도모나카가 불쑥 고개를 내밀더니 승업을 불렀다. 너 이리 와봐. 뒤채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도모나카는 한 잔을 들이키더니 은근한 눈빛으로 승업에게 앉을 것을 권했다. 어때? 힘들지 않나? 도모나카는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는지 실실거렸다. 쥐새끼 같은 놈이 뭐가 좋다고. 승업은 그렇게 생각했다. 별로. 네, 그동안 줄곧 지켜보았는데 너 일본말을 곧잘하더라. 글도 안다면서? 희자가 왜 이러는 걸까? 승업은 경계심을 풀지 않으면서 적당히 대답했다. 글이랄 게 있습니까? 그저 천자문이나 겨우 아는 정도입니다. 승업의 대답에 도모나카는 묘한 웃음을 지었다. 겸손할 줄도 아는가? 나를 경계하는 모양인데 그럴 필요 없다. 나는 지금 너에게 도와달라는 부탁을 하는 중이니까. 포로 신세인 제가 도울 일이 뭐 있겠습니까? 도모나카의 속셈을 알 길이 없는 승업은 행여 꼬투리를 잡힐까 봐서 계속 적당히 말꼬리를 흐렸다. 그러자 도모나카는 빙그레 웃더니 잔을 내밀며 술을 권했다. 나도 이제는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잔소리를 해대는 나이는 지났어. 그래서 말인데 어때? 내 밑에서 나를 도와주면서 지낼 생각은 없나? 내가 이누가와님께 잘 말씀드려 볼 테니까. 그럼 험한 일은 하지 않아도 될 거야. 뜻밖의 제안이었다. 도모나카가 나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 할 줄이야. 기분 같아서는 당장 거절하고 싶지만 도모나카의 속셈을 알아보는 게 우선일 것이다. 승업이 선뜻 대답하지 않자 도모나카는 그럴 줄 알았다는 듯 재촉하지 않았다. 망설일 일이 아닐 텐데 뭐 다른 사람 눈치도 있을 테니 시간을 갖는 것도 나쁘지 않겠지. 아무튼 술이나 들어. 도모나카는 거듭 호의를 보였다. 그러나 도모나카와 술을 마시고 돌아가면 조선인 포로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것이다. 술은 원래 못합니다. 방금의 일은 조금 생각해 보겠습니다.
승업은 적당히 핑계를 둘러대고 자리를 빠져나왔다. 탐색하는 듯한 도모나크의 눈길을 뒤로 하고 앞마당으로 나오자 춘보와 황씨는 벌써 일을 끝내고 집주인이 마련해준 저녁을 다 먹고 승업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생각 밖으로 시간이 제법 흐른 모양이다. 춘보는 승업이 도모나카가 부르기에 뒤에서 같이 먹고 오는 줄 알고 둘이서 내준 밥을 다 먹었다며 미안해했다. 꼼짝없이 저녁을 굶게 생겼지만 이제 와서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 서둘러 숙소로 돌아와 보니 오늘따라 배식이 늦었는지 아직도 식사가 끝나지 않았다. 승업은 다행이라 여기며 뒤에 서서 죽을 배급받으려 하는데 배식하던 정락일이 승업을 보더니 언짢은 표정을 지었다. 승업아, 너는 일 나가서 먹고 왔잖아. 그러니 여기 것은 양보해야지. 사정을 알 리 없는 정락일이 승업에게 여기 몫을 양보하라고 했다. 차출 나가서 따로 저녁을 먹고 돌아온 사람은 그날 자기 몫을 양보하는 것이 관례였다. 사실은 나 저녁을 못 먹고 돌아왔거든. 그러니까. 상대가 정락일이기에 승업은 무심코 말을 하다가 이내 생각을 고쳐먹고 입을 다물었다. 그런데 거둔다고 춘보가 끼어든 것이 그만 화근이 되었다. 정말이야. 승업이는 도모나카가 따로 불러서 가는 바람에 저녁을 먹지 못했어. 뭐? 도모나카가 따로 불렀다고? 정락일이 화들짝 놀라며 승업을 쳐다봤다. 주위에 있던 조선인 포로들도 눈이 휘둥그레지며 일제히 승업을 주목했다. 포로들이 이토록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이유는 얼마 전에 조선인 포로 2사람이 갑자기 자취를 감춘 일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한참 일손이 딸릴 때 이누가와의 호명을 받고 들에서 일하다 불려간 2사람은 그 후로 감감무소식이었는데 나중에 일본인들의 입을 통해서 그 2사람은 불랑기 괄호 열고 포르투갈 괄호 닫고 라는 서양 사람들에게 노예로 팔려 나갔을 것이라는 말을 듣게 되었다. 그러고 보니 그 2사람이 몇 번인가 뒤에서 도모나카를 욕했던 적이 있었다. 그 일이 있은 후로 조선인 포로들은 서로를 경계하게 되었다. 누군가가 도모나카의 첩자 노릇을 하고 있다. 도모나카가 따로 불렀다는 사실은 포로들을 흥분시키기에 충분했다. 포로들은 승업의 주위로 몰려들며 승업으로 하여금 자초지정을 이야기하도록 무언의 압력을 가했다. 승업은 난감한 표정으로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 중에는 자기가 잘못해서 일이 이렇게 된 것 같아 어쩔 줄 몰라 하는 춘보와 뜻밖으로 일이 커진 것을 우려하는 만대 아저씨와 정락일도 있었다. 너 도모나카에게 뭐라고 고자질했어? 기어코 신봉구가 나섰다. 무슨 그런 말을, 그런 일은 없었소. 승업은 단호하게 말했다. 일이 묘하게 꼬여서 동료들에게 의심받는 처지가 됐지만 양심에 꺼릴 일은 하지 않았다. 그럼 도모나카가 왜 따로 불렀어? 도대체 무슨 말을 한 거야? 설마 또 누구를 팔아넘기기로 한 것은 아니겠지? 평소부터 승업에게 악감정을 가지고 있던 신봉구는 주위를 에워싼 조선인 포로들의 귀가 솔깃해할 소리를 하며 승업을 몰아붙였다. 승업은 몹시 난처했다. 사실대로 말하더라도 오해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승업이 대답을 못하자 신봉구는 그것 보란 듯이 신이 나서 계속 짓거려댔다. 승업이 대답을 못하자 신봉구는 그것 보란 듯이 신이 나서 계속 짓거려댔다. 왜 대답을 못하는 거야? 아니면 아니라고 말해봐. 그러니까 너... 신봉구는 말을 끝내지 못하고 주저앉았다. 승업의 주먹이 신봉구의 가슴을 강타한 것이다. 왜 나를 몰아붙이려 하는지 모르겠군. 나는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승업은 당당하게 나섰다.
승업의 일격에 가슴을 쓸어안고 나뒹굴던 신봉구는 곧 일어서서 입에 거품을 물어가며 악을 써댔다. 이 자식이 사람을 쳐? 너 이 자식 오늘 죽어봐라. 그만두지 못해? 만대가 나서면서 사태는 일단락되었고 포로들은 매사에 얌전하기만 하던 승업의 새로운 면모에 뜻밖이라는 표정을 지으며 하나 둘씩 흩어졌다. 그만큼 만대는 조선인 포로들 사이에서 신망이 높았다. 답답한 마음에 숙소를 빠져나온 승업은 구치키가와로 나가 땅바닥에 주저앉아 멍하니 강물을 바라보았다. 어둠 속의 강물은 아무런 상관도 없다는 듯 유유히 흘러가고 있었다. 일이 묘하게 꼬였다. 그렇지 않아도 도모나카에게 어떻게 거절을 해야 할지 걱정을 하던 참이었다. 혹시 일이 이렇게 된 것도 자신을 꼼짝없이 올가매기 위해 도모나카가 꾸민 수작일지도 모른다는데 생각이 미치자 승업은 오싹한 기분마저 들었다. 일본으로 끌려온 지도 1년이 넘었다. 굶주림과 고된 일에 시달리면서 지낸 세월이었지만 그래도 조선인 포로들끼리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어려움을 견뎌왔는데 고향으로 돌아갈 희망이 점차 없어지기 때문일까? 아니면 하루하루 지내기가 너무 힘들어서일까? 이제는 처음 끌려왔을 때와는 달리 서로를 시기하고 비방하는 분위기였다. 울고 싶은 마음이 든 승업은 하염없이 흘러가는 강물을 멍하니 바라보기만 했다. 무슨 일이 있었어? 숙소 안이 그런대로 정리되자 만대가 승업에게 다가왔다. 만대도 도모나카가 왜 승업을 따로 불렀는지 궁금했던 터였다. 승업은 만대에게 자초지종을 얘기했다. 그자가 그런 제안을 해? 속셈이 뭘까? 원체 교활한 자이고 보니 괜히 불길한 생각부터 드는군. 짐작건대 이누가와가 시킨 것 같지는 않은데 혹시 제자리를 너에게 빼앗길 것 같아 선수를 치는 거 아닐까? 만대는 별 생각 없이 한 말이지만 사실 도모나카의 속셈이 그러했다. 조선에서 싸움은 쉽게 끝날 것 같지가 않은데 이제 또 해를 넘기게 되면 우에다도 조선으로 출병할 공산이 크다. 그렇게 되면 자기도 향도가 되어 따라가게 될 것이다. 일본에 와서 그런대로 자리를 잡고 사는 마당에 다시 조선으로 건너가서 싸움터를 전전하는 것도 싫지만 그 이상으로 마음에 걸리는 것은 자리를 비운 사이에 여러 면에서 자기보다 뛰어난 승업이 자기를 대신해서 구미가시라 노릇을 하면 어쩌나 하는 것이었다. 그렇게 되면 다시 일본으로 돌아와도 처지가 지금보다 못하게 될 것이다. 그럴 바에야 차라리 승업에게 선심을 쓰는 척하면서 상하 관계를 분명히 해두려는 것이 도모나카의 속셈이었다. 그래 어쩔 셈이냐? 승업을 바라보는 만대의 눈빛은 어떻게 거절할 것이냐는 의미를 담고 있었다. 동시에 이럴 때는 단호하게 행동해야 한다는 뜻도 담겨 있었다.